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에서는 심리사회 모델,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실천 모델과 또 여기 사용되는 기술들을 이 장에서 이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심리사회 모델, 행동주의 모델, 또 인지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 장에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렇게 개인과 가족 또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모델들을 우리가 배워서 실천 현장에 이제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텐데,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만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어떤 형태의 기본 모델을 접근 모델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사로서의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런 실천 기술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울 이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실천 모델은 사회복지의 어떤 클라이언트의 개입을 위해서 이런 개념들과 또 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론과 구분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론은 인간 행동의 어떤 문제와 원인, 이런 전개 과정을 기술하고 또 그 행동에 변화되는 방법을 설명한다면, 이 실천 모델은 이런 변화를 위한 개입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물론 이론과 비슷하지만 행동상에서는 또 그 상황에서는 하나하나의 특성과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면서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몇 가지 모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은 이런 정신역동뿐만 아니라 체계이론이나 역할이론, 또 의사소통이론,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적용하고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실천 모델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모델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이론적 배경은 우리가 조금 더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으로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사정하고 또 개입할 때 이런 모델들의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론이 약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맞는 그런 욕구와 사정, 이런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하시는 선생님들 자체가 하나의 모델들을 다 이해하시고 충분히 습득하셔야지만 현장에 가서 쉽게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는데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은 이 모델 그 자체가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심리사회 모델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에 우리가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 선생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쵸? 우리가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맞벌이 부모가 경험하는 문제이지만 부모와 자녀의 개별과 또 가족 상황에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가정 양립하는 그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주호수 문제와 맞벌이 부모에게 개입하기 위해서 사회의 환경적 맥락과 부모와 자녀의 개별 상황과 이런 정서 반응 등을 포함해서 이런 심리 사회적으로 이 전반적인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상황과 그 환경, 이거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상황에 인간이 어떻게 노출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또 인간은 역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한 게 이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말인데,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에서 출발하는 이런 실천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또 이것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하고 또 수용하고 이것들에 대한 개별화 등의 개입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심리사회 모델의 대부분의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으로 이것을 흡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고 또 통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발현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스스로 성장하고 경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충분히 실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성공적인 게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이론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보면 우주홀리스는 심리사회 모델의 이론적 배경으로 생태적 개론과 정신역동 이론, 또 역할 이론, 의사소통 이론 이런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이론적 배경은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이 정신역동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이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성장과 발전에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정신분석 이론과 또 프로이드 이후에 이제 뭐 자아심리학이라든가 대상관계 이론, 뭐 자기심리학 이런 모든 것을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프로이드가 그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면 그의 자녀인 안나 프로이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안정적 궤도에 만들었다고, 이런 이론을 정착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그 정신분석 이론에서 보면은 모든 현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선행현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심리적 결정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꿈이라든가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심리적 결정 이론에서 정신병리적이나 꿈, 말, 실수 이런 것들이 인간 행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어서 대부분 그것이 무의식 속에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가 무의식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무의식에서 나타난다는 이런 걸 주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프로이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은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이드는 생물학적 충동이 가장 그 욕구의 중심에 있다는 거고요. 이드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쾌락의 욕구들을 이드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자아는 그 이드의 본능적인 욕구와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잘 조정하고 중재해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자아가 초자아로 성장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자아와 현실 그리고 또 초자아와 이드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자아는 이드로부터 분리되어서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달하는데 이 자아의 분화는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이내에 시작되고 2, 3세가 되면 자아가 확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아는 현실적, 논리적 인성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이제 이드와 자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도덕적 내면화를 보는 것으로 쾌락보다는 더 완전한 또 현실보다는 더 이상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초자아로 이제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프로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이드와 초자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잘 발전해 나갈 때 성숙해 가는 거지만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작용된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지나친 열등감이나 수치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자신을 통제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프로이드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이드나 자아나 초자아나 이런 성격 구조에서 인간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대처하기 위해서 각자 자신의 방어 기제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억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성장하고 또 그 스스로가 그런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런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몇 가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선 억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억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떨 때 이런
억압이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선 억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압은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로서 이 불안을 이야기하는 욕망이라든가 감정, 기억, 사고 이런 의식을 이렇게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것을 억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하기 싫고 또 귀찮은 과제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깜빡 잊었어요. 이렇게 잊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에 대해서 뿌리 깊은 어떤 그 적대감을 알지 못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많이 억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억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을 보면은요. 부정은 이런 그 외적인 현실이 너무 위협적이거나 아니면 불안한 요소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요소들을 그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아주 조금이라도 이런 불안함을 감소시키는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막 믿지 않으려고 요즘에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수해를 봐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그런 가족들이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방이라도 그분들이 다 우리 가족이라면 뭐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믿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조금 더 편안해지려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어 기제로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방어 기제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것인데 회피까지 했고요. 퇴행, 투사, 내면화, 합리화, 뭐 반동형성, 취소, 격리, 지성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반동형성이라는 것은 자아는 반동 형성을 함으로써 금지된 행동이 표출되지 못하도록 자신을 방어하는 것으로 이것은 불안을 야기하는 충동이라든가 감정, 생각, 의식 이런 수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런 억압된 무의식적인 충동과 반대되는 수용이 가능한 이런 행동과 태도들을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속담 있죠. 이렇게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이 방어 기제 중에서 합리화라고 있는데 합리화는 우리가 많은 행동에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실제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이렇게 자아가 의식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즉 합당하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현실을 왜곡하여서 자존심을 보호하거나 뭐 이런 그 방법으로 거짓말과는 이렇게 다르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예로는 그 이솝우화에서 여우와 심포도 뭐 이런 정도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동일시, 승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화를 살펴보면요. 이것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능적 욕구를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납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대체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바로 승화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한 공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격투기 선수가 되거나 아니면 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자로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승화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투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투사는 자신의 결점이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즉, 투사는 관계망상이나 아니면 피해망상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이나 망상현상이 이런 중요한 방어 기제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것들이 바로 투사에 들어가는 거죠. 또 그 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할 때 덜 위험한 상대에게 옮기는 것으로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아버지에게 혼이 난 아이가 마당에 가서 개를 발로 차서 그 화를 개에게 푸는 거, 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푸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치에 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런 그 불안한 상태를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런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방어 기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어요. 뭐 고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신체화, 또 뭐 상환, 대리영상, 유리, 뭐 해리, 저항, 이런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무의식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아두시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공부해서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익히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대상관계 이론은 프로이드 이후에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이 자아심리학 이론들 가운데 자아심리학 이론으로 이게 발전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는 클라인과 페어베언, 또 위니컷,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대상관계 이론의 중요한 학자들인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인간의 심리적 내면을 강조한다면, 이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 속의 이 환경과 경험에서 발전하는 이런 대인 관계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게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과거 경험으로 형성된 기대에 따라서 현재의 대인관계를 맺고 살고요. 또 과거에 경험한 그런 내부 대상 속에서, 즉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는 대상에서 그런 대상들을 정신적 이미지로 남아서 이 대인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실체의 특성보다는 내부 대상과의 유사성에 따라서 대인관계를 맺고요. 특히 생애 초기에 경험한 이런 애착 대상 관계에서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대인관계 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첫 관계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관계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이런 관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로 남아서 대인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런 대인관계의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보여주거든요. 대인관계 이론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와 외부 대상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아닌 바깥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다가 또
이 아이가 이제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 이런 주 양육자가 이제 외부 대상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이때 어머니는 굉장히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체험하는 존재라는 뜻에서 자기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와 외부 대상이 분리되지 않는 이 시기에 어머니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경우 굉장히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자라고, 또 이 시기에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정서적 교감을 이루면 이 아이는 긍정적인 자기를 경험하게 되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는 이런 그 이유기가 되면서 자기와 어머니를 구분하게 되고요. 또 아이가 걸을 수 있게 되면 운동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머니와의 어떤 분리를 위한 연습을 하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은 어머니와 떨어져서 놀다가 어머니가 있는 곳을 확인하고 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어머니와의 어떤 분리와 개별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적절한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과 어떤 신뢰관계에서 만약에 불신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나중에 부정적 관계로 고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 2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그 어떤 신뢰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서서히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고 또 자신을 개별화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아이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벗어나려고 할 때 붙잡아서 아이들이 그 부모가 좀 부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쌀쌀맞게 대한다면 아이는 이런 위험하지만 새로운 세상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엄마 품에 계속 안전한 상태로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면서 때로는 성장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갈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3세가 되면 아이는 이런 대상이 관찰되지 않을 때 이런 그 존재가 내가 이곳에 계속 있다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나의 그 보호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 3세가 되었을 때 아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존재하는 대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걸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상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이때 모든 대상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성관계 이론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부모의 역할이 이 만 3세 정도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의존과 또 독립에 대해서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지 이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이 개별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들이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과보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절히 보호하지 않고 방치를 하거나 또 부모들이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독립적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내지 않는다면 자기 개념이 아이들에게 잘 성립하지 못하고 성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개념을 형성하지 못한 자녀들은 특히 취학기나 아니면 청소년기나
또 성인 독립기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자녀가 부모의 지도 감독을 반항을 하면 일탈적 행동이 반복되지만 이런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부모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이 자녀는 연령에 적합하지 않도록 성장했기 때문에 이 부모와 그 분리나 개별화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자기 개념을 잘 형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뭐 결혼을 한다거나 가족을 만들었을 때에도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그 아이만으로서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잘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리사회적 개입에서 개인의 그 개입 내용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 심리사회적 개입은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내담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그 문제를 위해서 얼만큼 그런 역량을 강화하도록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하고 또 이 심리사회 모델을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어떤 행동에 주력하는지를 잘 살펴서 이것을 연구한 그 우주와 홀리스의 심리사회 모델 개입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것은 이 우주와 홀리스의 그 6가지 심리사회적 개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지의 과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클라이언트는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확신감을 표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이런 지지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려는 의지와 또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불안함을 줄이고 자존감을 증진시켜 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이 클라이언트가 죄책감이나 수치감 이런 것들을 느끼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이런 지지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어떤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지 과정은 이런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따뜻한 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어깨를 이렇게 다독여 준다거나 이런 비언어적 방법을 포함해서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봉사 아니면 또 보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가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적 영향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언이나 제안 또는 직접 개입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개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또 이 사회복지사는 이 결정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회복지사의 영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클라이언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는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직접적 개입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효과적으로 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도 이 지지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그 클라이언트와의 굉장히 중요한 그 신뢰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조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그가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에게 정말로 알맞은 적절한 그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어렵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탐색, 기술, 환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환경, 또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의 상호작용,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원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선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환기는 사실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끄집어냄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원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 탐색 기술과 환기는 연관되어 있는데, 사실은 진술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감정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특히 분노나 상실에 대한 애도 반응이라든가 죄책감, 불안 등 이런 부정적 감정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런 감정들은 말로 표현되었을 때 강조가 아주 현격히 줄어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 클라이언트는 비로소 환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환기를 경험하는 것 자체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사회 모델은 가족이나 혹은 집단 개입에서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탐색과 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서로 나전달법이나
아니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감정을 말해주고 또 스스로 그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 그 탐색 기술 환기 이 부분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끌어내서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 이것은 인간과 상황에 대한 고찰은 현재 또는 혹은 최근에 그 사건에 대한 고찰로서 심리사회 모델에 적응하는 사회복지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상황에 대한 고찰은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 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외부 환경, 또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내부 상황, 또 원조 상황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외부 환경을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라든가 아님 그 상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살펴보면 인간은 정보의 부족이나 아니면 편견, 두려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웃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출생한 이후 첫째 자녀가 보인 그 퇴행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첫째 자녀를 아주 심하게 나무라는 부모에게 그 먼저 경험한 형제 자매 간의 어떤 경쟁심이라든가 질투심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는 이런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런 설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활동에 속하는데 외부 활동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 보면 함께 어울리는 이런 비행 청소년들을 보는 앞에서 청소년 자녀를 심하게 야단을 치는 아버지는 이 자녀가 친구들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대항해야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친구 앞에서 심하게 야단을 치면 이 친구도 자기의 어떤 그 대인 관계가 있는데 이랬을 때 아이들이 더 반항이 심해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랬을 때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결과의 관계를 사회복지사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언어를 통해서 이런 인간의 관계를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겠죠. 또한 클라이언트의 어떤 행동과 성격을 보면은 그 자신이 숨겨진 반응이라든가 사고, 감정, 성격 이런 것들이 내부 지향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 인지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 막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경우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사회복지사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과의 어떤 대화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머니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행동의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클라이언트가 왜 이랬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재 예를 보면 아내의 취업을 반대하는 남편은 아내가 가족을 돌보는 것을
자신에 대한 사랑의 상징으로 생각해 왔으며, 아내가 취업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자신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움을 주는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찰할 수 있는 원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예를 들어줬는데, 이거는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집에서 계속 밥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하는 이유가 남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기가 싫어서 이 아내가 도피의 한 통로로 취업을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남편을 클라이언트로 봤을 때 이 남편은 문제의 어떤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기 평가를 보면 클라이언트와 도덕적 양심, 또 자기 이미지, 가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정확한 피드백을 주어서 그 클라이언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와 치료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 원조 사회복지사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뭐 치료나 아니면 그 기관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과정에서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과거 자신이 느꼈던 인생 경험에 의해서 치료에 대한 적대감이라든가 두려움 혹은 이런 의존 욕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회복지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은 클라이언트의 대인관계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면밀히 그 클라이언트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계획대로 개입을 종결하려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이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상담을 마치려고 한다면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비난을 하고 이 대인관계에서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에게 아마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을 명확히 클라이언트에게 해줄 필요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을 살펴보면요. 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성격 혹은 이런 행동 유형과 이드, 자아, 초자아 이런 심리 내적 역동을 잘 고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방어 기제가 내부 대상인가 아니면 그 분류와 또 개별화 정도에 대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잘 분석하고 고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전의를 활용해서 이 적절한 질문이나 코멘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나 통찰이 더 정교화돼야 되고, 또 이런 확대 과정에서 지금 여기는 훈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시키고 또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적 심리적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스스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발달적 고찰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성인기 이전에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경험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달적 고찰은 과거에 관심을 두지만 현재 문제에 대한 과거의 영향이나 아니면 이런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고 또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남편의 무관심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는 아내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과 남편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지금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 현상들이 그 무의식 속에서 일어났던 것과 어떻게 같이 가는지 이런 유사한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환경적 개입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면 지원 유형이 있고 의사소통이 있고 역할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지원 유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자신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고용된 그 사회복지기관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회복지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거나 전혀 고용하지 않은 복지기관과 클라이언트의 도구적 정서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자원의 유형은 유형을 분류해보면 이렇게 자원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고요. 이 의사소통 유형은 비밀보장과 지지, 직접적 영향과 관찰, 고찰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소통 유형에 들어가고요. 역할 유형을 보면 자원 제공자 또 아니면 자원 발굴자 또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사이에서 어떤 그 중개자 아니면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공격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사람들, 요렇게 그 환경적 그 개입 과정을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동주의 모델은 1900년대 초에 그 행동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그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이제 회의를 느낀 많은 학자들이 행동주의적 접근 방식을 다시 연구하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1960년대 이제 이것이 행동 수정 모델로 소개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고 이 그 행동주의 모델에서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겠지만 파블로프나 스키너, 반드라 이런 분들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정 가능한 행동들을 이제 치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주의 모델은 사회에서 있는 여러 외부 환경과 또 학습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클라이언트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강조해서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 학습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만을 관찰하고 측정해서 분석하고 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기여하는 그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행동주의 모델은 이 치료 대상으로 이
이 사회복지 실천 개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효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과학적 인식,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관찰 가능한 행동과 이런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요. 또 이것은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이런 개입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 이해를 돕고 또 이런 실천 연구나 평가 이런 책무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과 행동을 통제하는 환경이 즉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된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주의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보면은요, 우선 반응의 조건 형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파블로프가 실험한 것 중에서 이제 이 개에게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반응, 무조건 자극, 또 중성 자극, 조건 자극, 조건 반응, 조건화, 조건 일반화, 변별, 소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론적 배경을 보는데 이 파블로프의 개의 실험은 개에게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개가 조건화된 자극, 종소리가 이제 조건화된 자극이 되겠죠. 이때 음식을 제공해주면 침을 얼만큼 흘리느냐에 따라서 이 개의 침에 흘리는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반응적 행동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먹이를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는 계속 침을 흘리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종을 울리고 먹이를 주니까 그 개는 종을 울릴 때마다 먹이가 올 것에 대한 것이 이게 바로 조건화된 자극이잖아요. 그리고 종이 나중에는 종소리만 울리고 먹이를 주지 않아도 개는 계속 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반응을 주면서 그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반응적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체계적 탈감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실험한 것이 이제 이 파블로의 개 실험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 주었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내가 제시한 거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보여지는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그들에게 명확한 어떤 반응을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적 조건 형상에 의해서 학습된 반응적 행동으로 선행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을 없애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 탈감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조작적 조건 현상을 살펴보면 이거는 스키너의 이론인데 스키너는 행동의 발생 가능성은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관찰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행 사건이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발생되고 이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결과는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상황의 행동에 나타나는 비율이나 빈도, 형태 등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행동의 결과에 조작한다는 의미,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이 조작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 선행 행동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결과에 이런 강화된 어떤 조건이라고 스키너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키너는 정적 강화를 줌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칭찬을 더 많이 해주고 뭐 또 용돈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정적 강화를 통해서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그 부정적 행위들 이런 것들을 소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적 강화를 보면 부적 강화는 결과를 철회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거다. 예를 들면 바람직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 숙제를 면제해 주거나 청소를 면제해 준다면 아동은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에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자동차세를 연초에 선납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부적 강화에 해당된다. 자, 선생님들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후속 행동으로 증가, 감소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정적 처벌을 한다거나 부적 처벌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의 조건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살펴보실 것 같고요. 이 강화를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하는 것과 또 처벌을 하는 것, 또 이런 행동을 소거해서 소거라는 것은 이 행동이 더 이상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강화나 처벌되었던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자극 통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화 조건부의 결과가 아닌 선행 사건에 개입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시고 이런 관점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의 계획을 보면은요. 자, 강화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연속적으로 또 내가 연속적으로 할 것인가, 간헐적으로 할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한 간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고정 간격을 할 것인가, 변동 간격을 할 것인가, 또 비율은 고정 비율을 할 것인가, 변동 비율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연속 강화로 유지된 행동은 강화물이 더 이상 제시되지 않을 때 간헐, 특히 변동 계획적인 강화로 유지된 행동보다 빨리 소거로 됩니다. 또 변동 계획으로 강화된 부정적 행동을 소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리적 조건 형성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행동에 따른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대리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학습과 수행의 구분을 살펴보면 학습은 대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또 학습된 행동의 수행은 강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리적 학습의 활용 실천 기법은 보면요.
모델링이나 아니면 그 역할을 하는 역할 연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사회적 기술 훈련을 보면은 모델링을 놓고 또 아니면 그 역할을 연습함으로써 또 행동을 실현하고 또 강화하고 코칭하고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과제 부여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대리적 조건 형성을 만들 수 있겠지요. 우리 행동주의 모델의 개입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행동주의 모델의 개입 과정은 기계적일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원조 과정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수용과 지지, 또 강점을 강조하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에 자신감과 격려를 줌으로써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지나 이런 수용을 그 강도를 높여주는 거겠죠. 또한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되는 행동과 또 그 행동 전후에 어떤 상황과 결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이제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으로 이제 사전과 계약의 그 관계에 들어가면 우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객관적이면서 관찰할 수 있는 개입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또 초기 단계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이런 계약을 맺음으로써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또 이것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요. 이 개입의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강점과 현재 행동 목록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강화물들을 획득하고 계약해서 합의한 최종 행동 목록을 이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격려하고 보상하고 또 모델링 또 행동 시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개입 과정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선을 설정하고 또 개입을 통한 행동 변화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모니터링의 방법은 그 로그 사용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직접 보고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직접 관찰 이런 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또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려고 하기보다는 하위 목표를 나누어서 진행해서 이 하위 목표부터 달성함으로써 만족도나 아니면은 이런 성취욕을 높여서 최종 목표까지 달성하도록 지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 종결의 단계가 오겠죠. 그래서 계약에 의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이 개입을 종결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런 행동 분석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행동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행동 모델은 하나의 실천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인지행동 모델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의 공유하는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인지활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로 인지활동은 모니터링되고 변경될 수 있다. 셋째,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는 인지의 변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이 초점을 둔 시간 제한적인 접근으로 클라이언트가 대처 그 기제를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인지 변화를 행동 변화로 이끌기 위한 다양한 행동주의 기술과 그 기법을 활용해서 해야 되겠죠.
또 이 합리 정서행동 치료를 살펴보면 인간은 비합리적인 경향이 있으나 비합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과 증상들을 비합리적 신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비합리적 신념을 보면 성인이 모든 주요 타자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완전히 능력 있고 적합해야 하며 성취적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나쁘며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하게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는 끔찍하고 파멸적이다. 불행은 외부 요인에 기인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슬픔과 근심을 조절할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없애야 되겠죠. 또 위험하거나 두려운 것에 대한 매우 염려해야 하며 이것에 일어날 가능성도 늘 염려해 두어야 된다. 인생의 어려움과 책임을 대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쉽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고 의존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과거는 현재 행동의 전적인 결정 요인이며 과거에 영향을 미친 것은 현재에도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매우 근심해야 한다. 인간 문제에서 옳고 정확하며 완벽한 해결이 있는데 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파멸한다.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행동들을 치료하고 또 합리정서 행동치료의 개입 방법을 살펴보면요. 클라이언트가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 감정 혹은 행동과 연관된 비합리적인 신념을 찾아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런 합리적 신념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머나 소크라테스 산문법 등을 사용해서 이런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것들을 합리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거죠. 또 인지치료를 살펴보면은요, 인간의 특정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상대적이고 고정된 인지 유형의 도식에 따라서 이렇게 해결하고 또 이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는 역기능적 도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현실을 부정적으로 왜곡하게 되고 또 우울이나 불안 등 이런 정서적 문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지적 오류는 여러 선생님들이 조금 살펴보십시오. 이 임의추론, 선택적 요약, 과잉 일반화, 확대와 축소, 개인화, 절대적 이분법 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오류에 속하고요. 이 인지적 치료 개입 방법은 인지치료에서 클라이언트의 학습과 교육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부정적 자동사고를 모니터링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인지와 정서, 행동의 연관성을 알고요. 또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왜곡된 자동사고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이런 근거를 다시 살펴보고 또 이 왜곡된 인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왜곡된 인지 유형으로 기울어지게 된 저변의 여러 가정들과 믿음의 규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 나가야 되겠죠. 자, 역기능적 사고의 일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선 상황이나 감정, 사고, 자동사고, 대안적 반응, 성과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봄으로써 이제 또 클라이언트가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기능적 사고 일지를 한번
작성해 봄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한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또 문제 해결 치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질릴라와 골드프라이드는 문제 해결론을 인지 행동 모델에 적용해서 효과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지향, 그 다음에 문제 규정과 형성, 또 그 해결 대안을 창출했고요. 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서 그 해결책을 실행과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3장에서 실천 기술 모델을 했던 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이 장을 조금 더 선생님들이 심도 있게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빨리 했는데 한번 다시 책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